두 신하를 살린 성종대왕의 기지. 성종대왕 때 있었던 이야기야. 그 시절이 조선 500년 역사 중에서도 가장 태평성대라 불렸던 시기였지. 그 성종대왕 때 알성급제, 그러니까 특별 과거 시험이 열렸어. 온 나라의 선비들이 모여 글을 짓는 시험을 치렀는데 그중 조이라는 선비와 신종호라는 선비가 있었어. 이 두 사람의 글이 어찌나 뛰어났는지 시관들조차 누굴 1등으로 해야 할지 결정을 못했어. 결국 성종대왕이 직접 나서서 이 두 사람 모두를 장원으로 뽑았지. 원래는 장원이 한 명만 뽑히는 법인데 그 해는 장원이 둘이 된 거야. 성종대왕이 두 사람을 불러들여 보니 글재주뿐 아니라 인물도 출중한 거야. 그래서 둘 다 한림학사로 임명했지. 한림학사는 임금 가까이에서 여러 정사를 돕는 중요한 자리야. 그 시절 궁궐은 아주 호화로웠어. 중국엔 3,000 궁녀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800 궁녀가 있었단 말이지. 궁녀들이 임금의 시중을 드는데 이를테면 베개를 가져다 놓는 사람이 따로 있고 요를 깔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심지어 이불을 덮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지. 이렇게 모든 걸 세심히 준비했으니 임금은 정말 특별 대접을 받았던 거야. 성종대왕은 이 조이와 신종호를 마치 금지옥 엽처럼 아끼고 사랑했어. 이 두 사람을 잘 키우면 나라가 크게 발전할 거라 믿었지. 그런데 두 신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경쟁심을 품게 됐어.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둘이 함께 일할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혔어. 예를 들어 조이가 이건 콩이다 하면 신종호는 아니다, 파치다 하고 반박했지.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일로 다투다 보니 조정의 일이 자꾸 번거로워졌고 결국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단 말이야. 성종대왕이 두 신하, 조이와 신종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 두 사람 모두 너무 뛰어난 인재라 금지옥 엽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둘이 자꾸 다투고 질투를 하니 문제였던 거지. 이 둘을 화해시켜야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어질 텐데 어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단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동짓달 초이틀 지나 초여드레쯤 되는 날이었어. 그날 밤에 첫눈이 살포시 내려서 땅바닥과 나무 위에 소복이 쌓였지. 발자국이 선명히 남을 정도로 말이야. 달빛도 은은하게 비치고 참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어. 그날은 마침 경복궁에서 조이와 신종호가 함께 숙직을 서는 날이었어. 성종대왕은 그날 저녁 궁 안에서 업무를 보고 신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왕비 윤비의 처소로 들어가려고 했지. 그런데 경복궁 마당을 지나던 중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성종대왕이 걸음을 멈췄어. 이상하다. 오늘 경복궁에서 숙직 중인 건 조이와 신종호 두 사람뿐인데 이건 여자 가죽신 발자국 아닌가? 여자 발자국이 경복궁으로 들어갔다는 건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성종대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내가 이렇게 아끼는 두 한림학사 중 하나가 잘못되면 큰일이야. 만약 이 발자국 때문에 신하들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라의 평화도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대왕은 조심스레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지. 그런데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웬 여인이 걸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 그 여자는 한 손은 가슴에 얹고 다른 손은 흔들며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어. 걸음걸이도 흔히 볼 수 없는 모양새였지. 성종대왕은 그 여인이 궁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긴장했어. 저 여인이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큰일이 날 수 있다. 조이와 신종호는 지금도 서로를 시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쪽이든 치명타를 입게 될 거야. 대왕은 급히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뒤를 따라갔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하려고 말이야. 성종대왕은 여인을 따라가며 생각에 잠겼어. 그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려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는데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았단 말이야. 눈이 내리면 보통 기온이 좀 오르는 법이니까. 성종대왕은 여인이 걸어가는 것을 멀찍이 따라가며 궁궐 주변 경치를 둘러봤어. 눈송이가 나무가지에 송이송이 얹힌 게 마치 3월의 봄바람에 복숭아꽃과 백꽃이 핀 것 같더라는 거야. 성종대왕은 그 경치를 보며 마음이 확 풀어졌지. 참, 저 경치는 어찌 이렇게도 아름다운가. 나무에 잔설이 얹혀서 꽃처럼 보이니 정말 볼만하구나. 그렇게 경치에 취해 한참을 감상하며 여인을 따라갔어. 조금 더 가서 보니 그 여인은 궁녀였는데 뒷모습이 참 곱고 아름다웠다는 거야. 우리 궁중에 저런 궁녀가 있었나? 하고 대왕이 생각하며 가만히 보니 여인이 조이가 있는 방 앞에 가서 문 앞에 서는 거야.
청단에 올라서더니 두 손을 모아 읍을 하고 문 앞에 고요히 서 있었단 말이야. 그때 성종대왕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어. 조이는 방 안에서 장책을 펴놓고 책을 읽고 있었고 신종호는 저쪽 방에서 시전을 펼쳐 읽고 있었지. 여인은 조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 성종대왕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조용히 엎드려 숨었어. 문은 닫혀 있었지만 창호지로 된 방문이라 바늘로 작은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기로 했어. 이 일이 오늘 처음인지 아니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대왕은 속으로 다짐하며 방 안을 살폈지.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여인은 방 안에 조용히 서 있었어. 조이는 여인이 들어온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책을 읽고 있었단 말이야. 여인은 문을 닫고 방 안에 서서 여전히 두 손을 모아 읍을 하고 있었지. 옆에 앉는다거나 말을 거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단 말이야. 성종대왕은 그 광경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어. 참, 이 여인이 왜 여기에 왔을까? 조이는 어찌 이토록 무심할까?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오늘 처음인가? 그렇게 대왕은 조용히 사건을 목격하며 자신의 판단을 굳혀갔다는 거야. 성종대왕은 여전히 궁녀와 조이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어. 저 궁녀가 오늘 저녁 처음으로 이곳에 나온 게 분명하다. 이름도 모르겠구나. 하긴 궁녀가 워낙 많으니 알 수가 있나. 성종대왕은 궁녀의 모습을 다시 살펴봤어. 조이를 향한 궁녀의 시선엔 뭔가 특별함이 느껴졌지. 조이는 관옥 같은 풍채를 가졌으니 그런 모습을 본다면 누군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 게다가 그 궁녀는 대왕이 보기에도 일색이라 할 만큼 아름다웠단 말이야. 마침 조이가 읽고 있던 시전의 대목이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였어. 성종대왕은 그 장면을 보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 아, 시전에도 벌써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는 글이 있었구나. 요조숙녀 군자호구라. 정말 이 두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이구나. 이걸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하지만 대왕은 곤란했어. 옆방에 신종호만 없었으면 내가 조용히 이 일을 수습할 수 있을 텐데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걸 알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일이 더 커질 게 뻔하지. 신종호도 문이 열리고 소리가 나면 뭔가 눈치채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두 사람 중 하나는 큰 화를 입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아끼는 신하들을 이 상황에 몰아넣을 수는 없어. 성종대왕은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 한림학사가 궁녀를 간음했다고 소문이 나면 그건 곧 목숨을 잃는 일이야.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두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위해 큰 인재로 키워야 할 텐데 이 일이 화근이 될까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켜보던 중 밤이 깊어가고 대왕은 파루가 울릴 때를 기다렸어. 파루는 밤 12시에 치는 종소리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라는 신호였지. 드디어 파루가 울리니 조이와 신종호가 읽던 책 소리도 딱 멈췄어. 엄영이니 그 누구도 글을 계속 읽지 않았단 말이야. 성종대왕은 여전히 청단에 엎드려 있었어. 삼동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12시가 되도록 엎드려 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 그런데도 그는 신하들을 아끼는 마음에 추위조차 잊고 있었단 말이야.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끝까지 보자 하고 말이지. 그 사이 조이는 조용히 책을 덮어 서한 위에 올려놨어. 그런데 조이는 여전히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글만 읽었고 궁녀는 문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어. 성종대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 참, 저 조이란 인물은 글 외에는 다른 것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저 궁녀는 왜 이곳에 왔을까? 신종호는 이 상황을 알고 있을까? 대왕은 그렇게 깊은 고민 속에서도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내릴 결단을 고민했단 말이야. 성종대왕은 여전히 궁녀와 조이를 지켜보며 가만히 상황을 살폈어. 조이는 계속 앉아 있었고 궁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가더니 이마에 손을 얹고 큰절을 두 번 했지. 성종대왕은 이거 정말 어찌 된 일인가? 하며 마음속으로 궁금해했어. 궁녀가 큰절을 마치고 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여보, 서방님. 그 말을 듣고 조이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지. 당신 누구요? 저는 궁녀입니다. 조이는 단호하게 말했어. 궁녀가 여긴 어디라고 왔소? 속히 돌아가시오. 성종대왕은 그 대화를 들으며 긴장했어. 혹시 이 소리가 신종호의 방에까지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지. 다행히 방의 벽이 두꺼워 그쪽까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속삭이는 소리로 대화를 이어갔단 말이야.
궁녀는 담담히 설명하기 시작했어.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릉왕후의 국상을 당했을 때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풍채도 풍채거니와 울음소리에 그때 서방님 같은 분을 하루라도 모셔본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해를 벼르고 오늘 밤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서방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 저녁만이라도 머물고 가게 해 주십시오. 조이는 단호히 거절했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곳은 그럴 곳이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성종대왕은 그 대화를 듣고 더욱 긴장했어. 신종호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이 조이가 정말 어떻게 나올까? 하며 상황을 지켜봤지. 그런데 궁녀는 갑자기 조이 앞에 무릎을 꿇더니 그의 무릎에 엎드렸어. 성종대왕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놀랐지. 궁녀는 조이의 옆구리에 손을 넣더니 작고 날카로운 비수를 꺼냈단 말이야. 그러고는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가져다 대며 말했어. 여보시오, 서방님이 저를 거절하면 이 자리에서 제 목숨을 끊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부디 하루만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조이는 크게 당황했어. 도덕군자인 조이도 자신의 방에서 사람이 목숨을 끊겠다고 하니 어떻게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어? 조이는 성종대왕조차 예상치 못했던 곤란한 상황에 빠졌지. 조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 당신이 여기서 죽으면 나 또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궁녀가 내 방에서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유인했다고 몰아세울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나 또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을 죄입니다. 하지만 나도 여기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성종대왕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나라를 위해 두 사람 모두를 살릴 수 있을까? 성종대왕은 깊은 고민 속에 빠져들었단 말이야. 성종대왕은 궁녀와 조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깊이 고민에 빠졌어. 이대로 두면 신종호가 저 일을 알게 되고 내일 당장 조이를 상소로 몰아가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조이의 목숨은 물론이고 내가 꿈꾸던 태평성대도 물거품이 될 게 뻔하다. 결국 성종대왕은 그곳에서 나와 윤비의 처소로 향했어. 윤비는 대왕이 올 줄 알고 칠보방석을 깔아놓고 단장을 한 채 기다리고 있었지. 대왕이 들어오자 윤비는 반가워하며 맞아들였어. 하지만 성종대왕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 윤비에게 말했지. 여보, 부인, 나 좀 도와주시오. 윤비는 당황하며 물었어. 대왕,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왕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 내가 조이와 신종호, 이 두 한리막사를 얼마나 아끼는지 임자도 알잖소. 이들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 될 인재라 믿어 내가 키워왔소. 그런데 오늘 저녁 큰일이 생겼소. 궁녀 중에 한 명이 걸음걸이가 왼손만 움직이고 오른손은 가슴에 붙이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대체 누구요? 윤비가 대답했어. 그건 소봉입니다. 대왕은 놀라며 물었지. 소봉이라? 그 소봉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부디 들어보시오. 그리고 대왕은 궁녀 소봉이 조이의 방에 들어가 벌어진 일을 윤비에게 소상히 이야기했어. 이야기를 듣던 윤비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 대왕, 내일 신종호가 그 일을 알게 되면 분명히 상소를 올려 조이를 궁녀를 간음한 죄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조이는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여파는 조정 전체에 미칠 것입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윤비는 대왕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마땅한 대책이 떠오르지 않았어. 이건 당장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추운 겨울밤에 이불도 없이 두 신하가 자고 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이불이나 보내주고 나서 다른 대책을 강구합시다. 대왕은 윤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궁녀 중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를 불러오라 했지. 곧 한 궁녀가 들어왔고 대왕은 윤비가 준비한 이불을 직접 손으로 정성껏 개어 궁녀에게 건네주었어. 이 이불을 가지고 경복궁으로 가거라. 그곳에는 두 명의 신하가 자고 있을 것이다. 방에 밀초가 켜져 있을 테니 그 불빛에 그들을 몰래 덮어주고 와라. 하지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들키면 내 삼족이 멸할 것이다. 반드시 몰래 덮고 와야 한다.
궁녀는 대왕의 명을 받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고 경복궁으로 향했지. 성종대왕은 여전히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어.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나라를 위해 두 신하를 모두 살릴 방법은 없는 것인가? 궁녀는 이불을 들고 방으로 가면서 속으로 깊이 생각했어. 이걸 어찌 해야 들키지 않고 두 신하를 덮어줄 수 있을까? 차라리 들키느니 죽는 게 낫다만 그래도 명을 받아왔으니 해내야 하지 않겠나? 결국 궁녀는 조심히 경복궁 방 앞에 도착했어.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한쪽 방에서는 숨소리가 한 사람분, 다른 쪽 방에서는 두 사람분 숨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이 방에 두 사람이 자는구나 하고 확신했지. 궁녀는 문을 열었다간 찬바람이 들어가 잠을 깰까 염려되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문을 살짝 열어 몸으로 바람을 막은 뒤 들어갔어. 방 안은 고요하고 두 신하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 그래, 어찌 덮어줄까? 궁녀는 고민했지만 이불이 가볍고 따뜻한 솜으로 만든 것이어서 살살 덮어주면 잘 될 거라 판단했어. 발끝부터 천천히 이불을 끌어올리며 덮어주니 아래부터 따뜻해지며 신하들은 더 깊이 잠들더라는 거야. 그렇게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주고 나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어. 이제 찬바람이 들어갈 걱정도 없었지. 임무를 마친 궁녀는 성종대왕에게 가서 복명했어. 대왕, 무사히 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 사고 없이 잘 마쳤느냐? 예, 잘 처리하고 왔습니다. 대왕은 기뻐하며 말했어. 좋다. 오늘 밤 내가 벌은 상금은 비단 1000필이다. 궁녀는 이렇게 큰 상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 신하의 방 안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도 대왕의 명을 제대로 수행했으니 만족했지. 그날 밤 성종대왕과 윤비는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두 신하를 살릴 수 있을지 의논했어. 윤비가 한참 고민하다가 대안을 내놓았어. 윤비가 성종대왕보다 더 영리해. 신종호가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 해도 내일 아침 조회에서 바로 상소를 올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조이가 궁녀와 함께 있었다고 상소를 올리면 큰일이니 조회가 끝나자마자 내가 술상을 한 상 차려 보낼 테니 모든 신하에게 하루 휴가를 주십시오. 나라가 태평성대이니 특별히 경들을 하루 쉬게 하겠다면 오늘 밤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대왕은 윤비의 계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태평성대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며 고민했단 말이야. 아침이 밝아오면서 경복궁 방 안에선 일이 묘하게 흘러갔어. 신종호는 조이의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조심스레 자리를 지켰고 조이는 깊이 잠들었다가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깨어났어. 그런데 머리맡에 놓인 비단 이불을 보고 깜짝 놀랐지. 이 이불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조이는 잠에서 깨어난 궁녀 소봉을 깨우며 물었어. 이건 상감마마께서 사용하시는 이불입니다. 어쩌녁에 제가 손수 펴놓은 이불이에요. 조이는 이불을 보며 손뼉을 치며 말했어. 이거 보게, 임금께서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이젠 발각된 거야.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이불은 처리해야겠군. 얼른 가져가서 없애버리게. 소봉은 이불을 챙겨 밖으로 나갔고 결국 이불은 조용히 폐기되었어. 조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담히 말했지. 우린 어차피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 아니냐? 겁낼 것 없다. 이런 일도 넘어갈 수 있을 게야. 이 모든 소리가 신종호의 방에도 들렸지만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단 말이야. 아침에 만조백관이 조회를 위해 조정에 모였어. 성종대왕은 천천히 신하들의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보았지. 신종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젯밤 일 때문에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어. 그의 표정은 마치 벌을 받을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여 있었는데 성종대왕은 그 모습이 안쓰러워 차마 계속 바라볼 수가 없었단 말이야. 대왕은 조회를 마치며 선언했어. 우리 조정이 태평성대에 접어들었으니 신하들이 맨날 수고만 하는 것도 안 되지 않소. 오늘 하루는 모두들 휴가를 보내겠소. 각자 마음껏 놀고 내일 다시 서울로 돌아오시오. 그렇게 모든 신하들이 떠나고 나서 성종대왕은 조이와 신종호를 불러 남겨두었지. 그리고 윤비에게 시켜 술상을 준비하도록 했어. 잠시 뒤 궁녀들이 정성껏 차린 술상이 들어왔고 대왕은 두 신하를 향해 말했어. 오늘 이 자리는 임금과 신하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 셋은 형제처럼 술 한잔하며 이야기나 나누자. 두 신하는 어리둥절했지만 임금의 명이니 거절할 수 없었어.
대왕이 술잔을 들며 말했지. 자, 이제 서로 나이를 밝혀보아라. 나이가 더 많은 쪽이 형님이고 적은 쪽이 동생이다. 나는 너희 둘의 큰형님으로 치겠다. 대왕은 잔에 술을 채우며 농담을 섞었어. 내가 너희 둘을 똑같이 대하며 사랑해왔다. 그러니 형님으로서 한 잔씩 받아 마시거라. 그는 두 손으로 두 잔을 동시에 들어 술을 나눠주었어. 신종호와 조이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이 준 술잔을 들고 한 잔씩 마셨어. 조이는 긴장 속에서 술을 마셨지만 임금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대왕은 잔을 비우고 다시 두 잔을 채우며 말했지. 나는 너희 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니 너희 둘도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동심협력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바란다. 그렇게 대왕은 계속 술을 따르며 분위기를 풀어갔어. 신종호와 조이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대왕의 농담에 웃으며 화답하기 시작했지. 대왕은 형님으로서 농담도 던지고 두 신하를 다독이며 말했어.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서로를 돕는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평안할 것이다. 아니, 이 임금이라는 자리가 참들어온 자리 아니냐. 똥을 누러가도 지키고 서 있는 놈이 있어야 하고 대문 밖은 구경도 못 가니 이런 답답한 팔자가 또 어디 있겠나? 너희들 팔자가 부럽구나. 조회나 서무 볼 때만 체면 차리면 되고 밖에 나가선 술도 마시고 기생집에 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맘껏 놀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에 조이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신종호는 정색하며 대답했어. 아닙니다. 대왕마마. 국록을 받는 신하로서 어찌 여색에 빠져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라 일을 위해 전념해야 할 뿐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성종대왕은 속으로 생각했어. 이놈 봐라, 속으로 꼴사나운 빼앗김이 생겼구나. 신종호는 확실히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게 분명하군. 대왕은 그날 술자리를 마무리하며 말했어. 오늘 이만큼 마셨으니 이만 헤어지도록 하자. 모두들 나가서 마음껏 쉬도록 하라. 신종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상소를 쓸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술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글을 쓸 시간도 없이 밤을 보냈단 말이야. 성종대왕은 이런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있었어. 성종대왕은 윤비에게 물었어. 그래, 뒤처리는 어찌 되었소? 처리 방안을 말해보시오. 윤비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말하겠사옵니다. 성종대왕은 더 묻지 않고 왕비의 계획을 믿기로 했어. 윤비는 신종호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계책을 준비하고 있었어. 그렇지 않으면 두 신하를 모두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지. 다음날 아침 성종대왕은 윤비의 처소로 들어가 물었어. 부인, 그 꾀는 어찌 되었소? 잘 되었소. 윤비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계획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윤비는 대왕에게 방법을 설명했어. 오늘 밤 자시가 지나 축시가 되면, 그러니까 새벽 4시쯤 선정관을 불러 신종호를 평안도 관찰사로 보내십시오. 만약 신종호가 상소문을 준비했다 해도 바칠 시간조차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떠나 평양으로 가게 하세요. 성종대왕은 윤비의 계획에 감탄하며 물었어. 하지만 한림학사를 평안도 관찰사로 보내는 일은 전례가 없지 않은가?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겠소? 윤비는 대답했어. 그 점도 이미 대비했습니다. 대왕께서 명령을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궁궐이 너무 깊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번만큼은 한림학사를 보낸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날 밤 성종대왕은 윤비의 말대로 선정관을 불러 명을 내렸어. 신종호는 닭이 울기 전에 황급히 평양으로 떠났지. 그가 떠나자 대왕은 마음속으로 큰 짐을 덜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겠구나. 윤비의 지혜와 성종대왕의 결단으로 조정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조이도 목숨을 구하며 나라의 중요한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야. 신종호는 평안도로 부임하기 위해 말에 올라 길을 떠났어. 지금처럼 고속버스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니 여러 날 동안 말을 타고 가야 했단 말이야. 2, 3일이 지나 말 위에서 피로도 쌓이고 또 젊은 몸이라 고향의 집이나 부인이 생각나는 법이지. 그러다 한 고을에 있는 관사에 머물게 되었어. 당시 서울에서 내려온 중신들은 관사에서 대접을 받으며 머물렀거든. 그 관사는 구조가 특이했어. 본체와 아래체가 서로 바라보이는 위치에 있고 각 방의 방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독특한 형태였지.
그곳에 신종호가 머물게 되었는데 집도 크고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어 안락한 분위기였어. 심부름꾼은 신종호가 조정의 중신임을 알아보고 극진히 모셔 큰 방에 앉혔어. 신종호가 방에 자리를 잡고 잠시 후 술상이 차려졌는데 술상을 들고 나온 사람이 놀라웠어. 나이 17에서 18 정도로 보이는 처녀였는데 그 미모가 눈부실 정도였단 말이야.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인류 명기처럼 아름다웠어. 그 처녀는 조심스럽게 술상을 놓고 신종호에게 술을 따라 주기 시작했어. 신종호는 속으로 생각했지. 이렇게 예쁜 처녀가 있단 말인가? 종년이라 해도 이런 모습이라면 남자의 마음이 어찌 동하지 않겠나? 처녀는 점잖게 술을 따르며 몇 잔을 권했어. 손님, 술상을 여기 두고 쉬고 싶으시면 쉬십시오. 저는 저녁 준비를 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처녀는 술상을 남겨두고 방을 나갔단 말이야. 신종호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며 생각에 잠겼어. 참, 이곳에 내려와 이런 사람을 보게 될 줄이야. 이 모든 상황은 윤비가 미리 준비한 조화의 일부였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신종호는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신종호는 혼자 방에 남겨졌지만 술맛이 영 나지 않았어. 아, 술을 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혼자 술을 따라 마실 마음이 도무지 안 생기는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당을 내려다보았지. 마당을 바라보며 집 구조를 이리저리 살피던 중 큰 방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 그런데 그 여자가 보통 미인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야말로 천하일색이라 할 만했지. 그녀는 흰 소복 차림에 머리엔 흰 댕기를 달고 있었는데 흰 댕기는 상주가 사용하는 것이었거든. 흰 소복에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뭔가 신비로우면서도 우아했단 말이야. 신종호는 얼핏 그녀를 힐끗 보며 속으로 감탄했어. 세상에 이렇게 빼어난 여자가 있다니. 아까 술상을 가져왔던 여자는 그녀와 비교할 수조차 없구나. 그 여자는 마당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는데 얼굴을 살짝 비스듬히 돌려 반쪽만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 콧날과 턱선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조각 같았단 말이야. 신종호는 그녀를 제대로 보려고 살짝 고개를 빼보았지만 마치 그걸 눈치챘는지 그녀는 곧바로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아니,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 버리다니. 신종호는 아쉬운 마음에 아까 술상을 가져왔던 처녀를 불렀어. 저녁은 천천히 준비하고 술상이나 다시 가져와라. 그 처녀는 빈 술상을 가지러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신종호는 그녀를 붙잡고 물었지. 이리 좀 서 있어라. 내가 물을 게 있다. 이 집엔 도대체 식구가 몇이나 되느냐? 주인 아줌마는 누구고 또 이 집의 딸은 몇이나 되느냐? 신종호는 겉으론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천하일색의 여인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 집의 사정을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지. 처녀가 차분히 대답했어. 저는 이 집의 종입니다. 주인 아줌마는 아이도 없고 아직 초산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 양반은 중국으로 무역하러 갔는데 떠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적들에게 당해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줌마는 과부가 되었고 흰옷을 입고 3년상을 치르고 계십니다. 내일 모레가 3년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신종호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 그래, 과부라니. 얼굴도 그렇게 예쁘고 지금 함께할 사람도 없다니. 내가 한리막사 벼슬을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과 백년해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에 데려가 소실로 삼으면 딱이겠구나. 그는 과부의 미모에 홀딱 반해 마음속으로 이미 내정까지 해버렸지. 저녁상이 차려졌지만 신종호는 도통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 얼른 식사를 대충 끝내고 상을 물린 뒤 글방으로 가는 척했지. 그러나 마음속은 온통 웃방에 있는 과부 생각뿐이었어.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집안은 조용해졌어. 종들도 각자 제 방으로 들어가고 과부는 혼자 웃방에 있었지. 신종호는 홀로 남겨진 아랫방에서 담뱃대를 꺼내 서초 담배를 말아 피우며 고민했어. 아니, 이렇게 조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있겠나? 웃방에 가서 얘기라도 나눠봐야겠다. 그는 결심을 하고 담뱃대를 물고 방을 나왔어. 마당을 빙빙 돌면서 축담에 서서 헛기침을 2번 해봤지. 에헴, 에헴. 그러나 웃방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어. 신종호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직접 주인 여자를 불렀어. 부인,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웃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누구십니까? 그 말에 신종호는 문 앞에 서서 대답했어.
아랫방에 묵고 있는 조관입니다.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 부인과 얘기나 좀 나누고 싶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지. 웃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며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야. 신종호가 웃방으로 올라가자 여자가 문 안에서 말을 건넸어. 손님, 아무리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한 방에서 같이 있으려고 하십니까? 점잖은 양반이신 건 알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당한 신종호는 속으로 억울했어. 그냥 돌아갈 수 없었지. 다시 정중히 말을 꺼냈어. 여보시오, 이 집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잠시 얘기나 나누고 내려오면 그게 무슨 흠이 되겠소. 당신도 혼자 계시고 나도 집 떠난 지 여러 날이라 심심하기 그지없으모. 마상에서 온 몸이 피곤하니 잠깐 담소라도 나누지요. 그러자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 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담배나 한 대 피우면서 얘기나 하세요. 그러고는 문을 살짝 열어주었어. 신종호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지. 아까 보았던 반쪽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이렇게 가까이 보니 정말 천하일색이구나.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장문을 열자 이미 잘 차려진 술상이 나왔어. 저녁에 봤던 술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성이 들어간 상이었지. 신종호는 여자가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술잔을 주고받았어. 술이 몇 잔 오가다 보니 흥이 나기 시작했지. 신종호가 물었어. 노래는 잘 부르십니까? 여자는 수줍게 대답했어. 노래를 잘하는지야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아랫방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흉내 내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곡 들려주시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즐겁게 들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여자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신종호는 깜짝 놀랐어. 서울 장안의 국창이라도 이만한 소리는 못 내겠구나. 여자는 검은 곡까지 가져와 직접 뜯으며 노래를 불렀고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춤까지 추었어. 그녀의 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듯했어. 신종호는 완전히 빠져들어 밤새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지. 아침이 되어 둘이 함께 일어났어. 여인은 속옷 위에 치마를 단정히 입고 말했어. 손님, 어젯밤에 저와 백년해로 하겠다는 언약을 하셨지요. 그 약속을 증명할 표적을 하나 남겨주시고 떠나십시오. 그 말에 신종호는 고민에 빠졌어. 그녀와의 밤이 즐겁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몰고 올 결과를 상상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여인의 미모와 정성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여인이 표적을 남겨달라고 간청했지만 몸에 가진 건 작은 주머니 하나와 팽양감사 도장뿐이었단 말이야. 그 도장은 크기도 꽤 크고 평안도 관찰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관용 도장이었어. 어쩔 수 없었던 신종호는 속으로 생각했지. 도장이라도 찍어줘야겠군. 이걸로 잠시 그녀를 안심시켜야겠다. 그는 도장을 먹물에 찍어 여인의 치마에 콱 찍어주었어.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관찰사의 공문서에 찍어야 할 도장을 여인의 치마에 찍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역죄에 가까운 일이었어. 역륜을 저지른 죄란 말이야. 사실 이 모든 건 윤비가 미리 꾸며놓은 일이었어. 여인은 단순한 과부가 아니었지. 그녀는 서울에서 명성이 자자한 기생 설중매였어. 설중매는 장안의 1등 명기로 윤비의 지시에 따라 정진놈들과 함께 신종호를 유혹하러 내려왔던 거야. 윤비는 설중매에게 신중하게 지시했어. 내가 평양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 신종호를 하루 저녁 유혹해 증거를 받아오너라. 성공만 하면 상금은 물론이고 너와 내 삼족의 팔자를 고쳐주마. 반드시 이 일을 완수해야 한다. 설중매는 임무를 받아들였고 신종호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행동했어. 그녀는 미모와 재능을 활용해 신종호를 완전히 사로잡았단 말이야. 그리고 작별하면서 간청했지. 서방님, 내려가실 때 꼭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신종호는 나라의 명령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설중매를 떠나 평양으로 향했어. 비록 여인과 몇 날 더 머물고 싶었지만 조의를 처리하려는 욕심과 임무가 더 급했단 말이야. 신종호는 평양에 도착한 뒤 관찰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시작했어. 하지만 마음은 온통 설중매에게 빼앗겨 있었지. 관찰사 업무는 많았지만 그는 장부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지도 않고 도장을 막 찍어댔단 말이야. 도장이 찍힌 글자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우체국 직원처럼 서류를 처리하듯 마구 찍어냈어. 그렇게 일을 대충 끝내고 나니
신종호는 곧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 며칠 후 그는 여러 날을 쉬어갈 요량으로 이전에 머물렀던 그 집에 들렀어.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 그 집의 주인이 바뀌어 있었단 말이야. 새로운 사람이 그곳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어. 신종호가 물었지. 아니, 이 집 주인은 어디 갔소? 왜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주인이 대답했어. 관가에서 이 집을 관리하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전 주인은 어디 갔는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시골에 있다가 올라온지라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신종호는 전혀 단서를 얻을 수 없었어. 관가에서 모든 일을 비밀리에 처리한 듯 했지. 설중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새로운 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 이렇게 좋은 사람을 잃어버리다니 이제 눈앞이 캄캄하다. 다시 돌아가서 조의를 처리하고 나의 계획이나 실행해보자. 하지만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설중매와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고 그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단 말이야. 서울에서는 신종호가 평양으로 갔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어. 그 덕에 조이는 한숨 돌릴 수 있었지. 이튿날 아침 조회에서 조이가 들어왔는데 한동안 잔뜩 움츠러들었던 모습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단 말이야. 모가지가 자라 목처럼 쏙 들어갔던 게 이제 조금씩 나오는구나. 3, 4일이 지나니 조이의 얼굴도 점점 밝아졌어. 성종대왕도 그 모습을 보고 반가워했지. 아, 저놈의 목이 다시 펴지는구나. 화를 면했으니 천만다행이다. 그날 저녁 성종대왕이 윤비의 처소로 들어가자 윤비는 설중매를 불러다 대왕에게 인사를 시켰어.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지. 이래저래 해서 신종호가 설중매와 하룻밤을 보내고 치마에 평안도 관찰사의 도장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증거만으로도 신종호에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성종대왕은 윤비의 말을 듣고 감탄했어. 아, 부인. 고맙소. 날 이렇게 도와주다니. 부인의 꾀는 정말 대단하오. 이 덕분에 조이도 살리고 우리 조정이 안정될 수 있소. 참으로 백성들의 복이오. 성종대왕은 윤비에게 깊이 감사하며 나라가 태평성대를 맞을 것이라 확신했어. 그런데 그날 저녁 신종호가 평양에서 돌아와 내일 조회에 참석할 거라는 소문이 장안에 퍼졌어. 이 소식을 들은 조이는 다시 잔뜩 움츠러들었어. 아, 신종호가 돌아오다니 내 목이 다시 위험해지는구나. 성종대왕은 조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생각했어. 괜찮다. 지금은 조용히 두지만 신종호가 상소를 올린다면 내가 막아야겠지. 우선은 기다려보자. 다음날 아침 만조백관이 조회에 참석했어. 신종호도 그 자리에 있었지. 그는 성종대왕에게 무사히 임무를 마쳤다고 복명했어. 폐하, 평안도로 가서 관찰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종대왕은 신종호의 복명을 듣고는 속으로 생각했어. 아무래도 저놈이 일을 치르기 전에 먼저 조처를 해야겠구나. 신종호와 조이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지만 성종대왕은 윤비의 계획대로 조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성종대왕은 신종호의 복명을 듣고는 선언했지. 오늘은 나라의 경사로다. 우리 한림학사가 먼 평안도까지 다녀왔는데 노독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오늘 하루는 모든 신하들에게 휴가를 주겠다. 만조백관은 모두 물러났고 조이와 신종호 두 사람만 따로 불렀어. 너희 둘만 남아라. 오늘은 나와 함께 얘기나 나누고 가거라. 두 신하가 자리에 앉자 윤비가 정성껏 차린 술상을 들여왔어. 대왕은 술을 따르며 말했지. 임금이고 신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도 형제처럼 술 한잔 하자꾸나. 지난번처럼 즐겁게 지내보자.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성종대왕이 말했어. 이런 자리엔 노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시조라도 한 수 읊어보자. 조이와 신종호는 어색하게 대답했어. 그럽시다, 전하. 그러자 성종대왕이 웃으며 덧붙였어. 노래는 여자가 불러야 제맛이지. 남자들끼리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 있던 병풍이 조용히 거치더니 설중매와 소봉이가 나타났어. 설중매는 신종호가 치마에 도장을 찍었던 그 치마를 입고 있었단 말이야. 설중매와 소봉이를 본 조이와 신종호는 순간 놀라서 청 아래로 뛰어나가 엎드렸어. 전하, 죽여주십시오. 이 죽일 놈들이 감히 임금을 속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종대왕은 맨발로 내려와 두 신하의 손을 거머쥐며 말했어.
일어나라,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건 내가 꾸민 일이었다. 너희 두 신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내가 직접 계획한 일이다. 소봉이와 설중매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건 우리 넷만 알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치마에 도장을 찍은 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지만 그건 그냥 묻어두기로 하자. 이제는 술이나 마시며 즐기자꾸나. 설중매는 노래를 부르고 소봉이는 춤을 추며 분위기를 한껏 띄웠어. 술자리가 끝날 무렵 조이와 신종호는 임금 앞에서 결의 형제를 맺었어. 둘은 서로 손목을 긋고 피를 섞으며 맹세했지. 이제부터는 너희 둘이 하나다. 서로 협력하며 나라를 위해 힘쓰거라. 그 후로 두 신하는 서로를 온전히 믿으며 협력했고 조정은 안정되었어. 조이가 콩이라 하면 신종호도 콩이라 했고 신종호가 파치라 하면 조이도 파치라 했지. 그렇게 나라가 태평성대를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야.